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학원대학교의 김동혁 교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게 일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은 분들 아니면 뭐 이렇게 앞에 계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치 있는 것 같이 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어쩌면 이런 것이 단 1년 만에 이것이 그냥 우리의 보편적인 일상인 것처럼 받아들이고요. 또 어떻게 놓고 보면 이게 당연한 같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1년 만에 우리한테 이게 너무 체질화되고 일상화되어 버렸는데 우리는 분단이라는 슬픔, 분단이라는 것들을 이제 너무 일상화시켜 버렸죠. 아무도 분단이라는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불행한지, 왜 우리가 평화롭지 못한 한반도에 살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도 느끼지 못하고 있고, 더 안타까운 것은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선 세대들도 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저도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우리 대한민국과 또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지금까지 70년 세월 동안 정말 노력을 해왔고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나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죠.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의 문제들. 심지어는 오늘 여기가 제가 한국노총인데요. 우리 한국노총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노총적 차원에서 노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있겠죠. 그런 것들이 어느 일반적으로 생기는 이런 문제점 같은 것들이 어느 정부가 들어서면 바뀌면 문제가 해결됐나요? 앞으로도 그럴까요? 또 여기 한국노총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 갖고 있는 소위 말해서 3포, 5포, M포라고 하는 것들이 많죠. 그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것. 그럼 이거 달랑들어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갖다 놓으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감히 제가 결론 비슷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평화로움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인데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우리 딸과 우리 딸의 그 다음 세대들이 정말 M4 세대 사회적 문제를 갖지 않고 가려면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역사상에 가장 위대하신 세종대왕께서 다시 환생하셔서 이 땅의 대통령을 3번 하셔도 저는 해결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우리는 구조적인 즉 무엇이냐? 분단체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분단체제 속에서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잊고 그 트라우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그 분단의 고통, 분단의 트라우마를 우리 스스로가 이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일반화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어쩌면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우리가 4.27 판문점 선언을 저는 좀 실패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4.27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정체되어 있을까? 여전히 왜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평화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4.27이 3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우리 한반도는 70년이라는 아까 앞서서 우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오늘 예전에 한번 여기 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앞쪽 슬라이드를 제외했어요. 정말 제외를 잘했네요. 그게 뭐냐면 방금 분단사 이야기를 150년의 분단사를 제가 강의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혼의강리 역대 국도지도를 내세워서 여기서 강의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여러 조약들이 이야기하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분단 자체가 1953년 전쟁이 끝났을 때 분단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분단이 1954년도 분단된 겁니까? 역사를 잘못 알고 계신 분도 있어요. 우리 이미 1945년도에 분단됐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가 해방도 되기 전 일주일 전에 우리 분단은 결정됐어요. 근데 그 분단은 이미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우리가 일본에게 우리의 주권을 뺏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분단이라는 것을 벌써 배태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왜 주권을 뺏겼습니까? 구한말에 우리의 힘이 없었고 우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였죠. 결국은 우리가 이 분단의 체제를 깨트리는 것은 단순히 남북 간의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사실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놓고 보면 지금부터 분단돼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한 70여 년이 갖고 왔는데요. 이 분단사 중에서 남북관계를 오늘 이제 주제가 남북관계가 아마 다음 시간이
아마 국제관계적 차원에서 우리가 정우식 대표가 이야기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저는 남북관계 좀 좁혀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남북관계 70년 사 중에 저는 두 번의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변곡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변곡점의 첫 번째 변곡점이 바로 2000년도와 2007년에 있었던 바로 6.25와 14선언으로 되는 게 첫 번째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변곡점은 그때 그 전에 있었던 그전 50여 년 동안 있었던 남북의 분단에 있어서 분단과 뜨거운 모습을 극복했던 어쩌면 그때까지 정상적이지 않았던 남북관계의 새로운 뭔가요? 시작점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6.15와 14 이 시기를 새로운 남북관계 서사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의 남북관계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념, 갈등, 체제 경쟁 이런 거죠. 반공 이데올로기. 물론 그 이후에 우리가 87년 민주화에 한 이후에 바뀐 게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남북관계가 바뀐 건 아니었죠. 물론 그 전에 7.4 공동성명과 남북 기본 합의서가 있었지만 정상 간의 합의는 아니었죠. 대단히 정치적인 합의였던 거거든요. 물론 의미 있는 합의긴 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남북관계의 새로운 어떤 변곡점이 됐던 거는 저는 6.15와 14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6.15가 왜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4.27, 3년 전에 4.27 시기도 대단히 어려웠지만 저는 4.27보다 14때가 더 어렵고 14때보다 6.15 때가 더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남북관계도 더 어려웠고요. 맨땅에 헤딩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국제관계도 훨씬 더 힘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간 중에 앞서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것을 했던 것은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환경 속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전 정책이 아니라고 봐요. 햇볕 정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고 뭐 있겠지만 정책의 중요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오늘 핵심 키워드가 평화를 위해서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6.15 때, 14 때 새로운 남북관계 서사를 시작했던 핵심 포인트는 오늘 아까 말씀했지만 그 용기는 누구한테 대한 용기냐? 북한에 대한 용기가 아닙니다. 북에 대한 용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분단시킨 사람들, 미국에 대한 용기죠. 어쩌면 또 중국에 대한 국제관계에서의 용기입니다. 또 한 가지 필요하다면 북에 대한 용기가 아니고 우리 사회에 대한 용기인 거예요. 사회, 뭐 여기서 다 같은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뭐 소위 말해서 이 분단 체제를 정상적 체제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 보편적인 체제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분단 체제가 깨진 것이 기득권의 측면에서 뭐 오히려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남 갈등이 생기는 거죠. 결국은 이 용기는 뭐냐면 북한테 대화를 요청하는 그 용기가 아니라 미국한테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와 남남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6.15와 14를 만든 용기였던 거예요. 여기 때요. 그 다음에 따라온 게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온 게 바로 햇볕 정책을 따라오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바로 햇볕 정책. 소위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햇볕 정책은 경제적 정책이죠. 경제 우선 정책입니다. 경제를 통해서 안보를 보장받는 정책이에요.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돈으로 평화를 사는 정책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뭐 햇볕 정책,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정책을 뭐 약간 낮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렇게 쉬운 방식대로 경제를 통해서 돌파하고자 했던 방식을 이용했고 그래서 햇볕 정책 3단계 통일 정책이 나왔던 거죠, 사실요. 그게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대단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4.27을 만들고 지난 9월 달에 평양선언을 만들고 지금의 우리 한반도 물론 중단됐지만 개성공단이 생기고 금강산이 생긴 건 결국 이거거든요. 무엇이냐? 경제적인 거지만 경제를 통해서 한반도 경제공동체가 경제를 통해서 북을 안심시키고 북에게 양보로 표현하기가 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고 그걸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만들려고 했던 경제적 접근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어느 정도 성공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건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경제적 접근으로 경제로 과연 평화를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그러나 대단한 성과를 이뤘고 우리가 대단한 진보적인 대서사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한계가 뭐였을까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합니다. 이게 뭐 극단적인 질문이지만 길거리 가다가 누가 선생님한테 나 1억 줄 테니까 너 죽을래? 돈과 목숨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햇볕 정책은 그런 거거든요. 내가 북한한테 돈 줄 테니까 한반도 평화를 사겠다. 쉽게 말하면 안보, 목숨을 담보하는 거거든요. 근데 북은
돈 받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기는 돈 받고 자기는 죽어야 되는데 그런 거래를 할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착각이 지금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저는 뭐 대단히 안보론자인지 안보 우선론자인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정부가 뭐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번 정부가 내세우는 것 중에 가장 좀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는 것 중에, 거리를 두고 있는 정책이 뭐냐면 평화경제입니다. 평화경제. 평화경제는 틀린 말이 아니라 맞아요. 평화공동체. 예, 한반도 평화공동체, 한반도 평화지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 거기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의 문제에 답변이 없죠. 그 답변을 내야 되잖아요.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자리에 섰던 거거든요, 사실로. 예. 아니, 평화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하나의 한반도의 평화 지도가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북방 경제와 남방 경제가 연결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에 이 지도죠. 얼마나 멋진 지도입니까? 그죠? 이 H자. 예. 황해. 이쪽에 있는 소위 말해서 환황해 벨트, 동해 벨트, 판문점 벨트, 접경 벨트. 정말 멋진 소위 지도죠. 예, 경제 지도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상대가 있잖아요. 북이 있잖아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북을 어떻게 유인하고 이 상태를 만드는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결과론적이거든요, 사실요. 이걸 어떻게 만들 건데, 북은 이미 이거에 대한 한 번의 뭐랄까요, 자신들은 쏘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단계를 통해서. 예, 이 단계를 통해서. 근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은 결국 우리가 그걸 한번 극복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변곡점이 여기였다면 결국 두 번째 변곡점을 찾았어요. 바로 두 번째 변곡점이 바로 2018년에 우리의 봄이었던 거예요. 2018년 앞에 있었던 것과 정확의 차이는, 앞에 있었던 건 남북관계의 새로운 어떤 서사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이 2018년은 분명한 뭐냐면 평화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반도의 남북관계가 새롭게 시작된 게 앞에 있었다면, 두 번째 변곡점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새로운 변곡점을 만든 거예요. 이 평화를 가능하게 했던 거는 경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뭐가 가능했느냐? 바로 군사 문제, 안보 문제였던 거예요, 사실은요. 예. 6.15 남북 정상회담에서 6.15 선언에는요, 군사 조항이 없습니다. 물론 6.15 정상선언의 이후에 남북 국방부 장관 회담이 있었고 군사 회담이 이루어졌지만, 실제 6.15 회담 조문을 찾아보세요. 군사 회담 조문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로 이어지면서 14에는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2월 18일 날 이 판문점 선언이 이루어진 과정들을 보면, 왜 2월 18일 날 이 판문점 선언이 가능했을까요? 남북 정상회담이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이 왜 이루어졌을까요? 뭐가 시점이 됐을까요? 요거 바로 직전에 2016년, 2017년만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이 1년에 23번 미사일 쐈을 때입니다. 핵실험을 했을 때였고요. 예, 11월 27일 북은 11월 29일 2017년 11월 29일 북은 뭐 했습니까?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날입니다. 자, 그로부터 채 4개월 만에, 4개월 만에, 5개월 만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왜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돈을 더 주겠다고 그랬나요? 내가 뭐 해주겠다 그랬나요? 아니거든요. 결국 이 문제를 풀고자 했던 키포인트는 어디냐면, 우리 대통령께서 거기를 가셨죠. 평창올림픽을 사전 점검하러 기차를 타고 따라가시는 중에 평창올림픽에 참가에 대한 것을, 북한 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뭘 던졌죠? 혹시 아세요? 예, 한미연합훈련 중단 이야기를 하셨죠. 이게 키포인트였어요, 사실은요. 예. 그거를 뭐 미국하고 협의를 하고 자식 없습니다. 뭐 합의할 필요도 없죠. 우리 대통령이 강하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슨 용기? 미국한테 노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2018년에 새로운 남북관계에 있어서 평화가 시작될 수 있었던 건 두 가지 단어입니다. 바로 뭐가 있었냐? 용기가 있었고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 용기는 뭐냐? 미국한테 놀아서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 남남 갈등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고자 하는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었다? 북으로부터 신뢰를 받았고 형님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2018년을 만든, 봄이 오게 만든 가장 큰 힘이에요. 정책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용기였던 거고, 그 용기를 믿었던 북한의 신뢰가 있었던,
바로 이게 4.27 판문점선의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27 판문점선언을 보시면 4.27 판문점선언은 세 개의 항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1조, 2조, 3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4.27 남북 정상회담 할 때요. 판문점선언 할 때 우리나라에서 뭐 날고 계시는 그 소위 말해서 북한 학자들은 아마 다 어디 가 계셨는지 아시죠? 방송국에 가 계셨어요. 예, 각 방송국의 데스크에 앉아서 해설하고 계셨습니다. 뭐 저는 별로 유명한 학자는 아닌데 예, 아마 그래도 TV에 나오는 학자 중에 그날 방송국에 초대를 못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예, 초대를 안 받은 게 아니라 초대를 전 거부했어요. 안 갔습니다. 저도 여러 군데에 있었지만 다 거부하고 그날 안 갔습니다. 뭐 저 페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날 저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 보고 있었습니다. 예. 그날 저녁에 18시에 판문점선언 초안이 저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정말 저 오페라 그 예술의 전당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진짜 펑펑 울었어요. 제가 남다시 이러는데 지난주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세미나 하다 말고 울어서 좀 해자가 됐는데요. 예, 요즘 나이가 드니까 눈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게 많아질 것 같은데 왜 그랬느냐? 사실 제가 이때 4.27 때 왜 안 나갔다고 했냐면 4.27이 하기 전에 남북 정상 간의 합의문에 대한 초안들 이야기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많았어요. 근데 대부분이 뭐라고 했냐면 남북 정상회담 1조가 뭐냐? 예, 비핵화에 관련된. 무조건 비핵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임모 선생님 비서실장조차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남북 관계 이거 한반도 아무것도 안 된다. 안 된다. 왜 비핵화가 1조가 돼야 돼? 예. 그래서 그렇다면 나 여기 가서 해석하고 싶지도 않고 나오고 싶지 않다. 비전이 안 보이는 판문점선언이 될 거다. 그래서 안 나갔습니다. 근데 딱 액면이 깠어요. 까서 나왔어요. 정말 진짜 복받쳤습니다. 물론 6.15도 그렇고 14선언도 그랬지만 1조가 뭐였냐? 1조가 5개 항은 거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항이 물어보면 진짜 남북관계 특별함으로 꽉 채워졌습니다. 남북이 우리끼리.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던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렇게 떠들었던 비핵화가 있느냐? 없습니다. 비핵화 조가 아니라 그것도 3조의 제일 마지막에 3조 상황에 비핵화가 있습니다. 3조라고 한 것은 평화체제 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조는 남북관계였고요. 3조는 평화체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2조가 뭐냐는 거예요. 2조가 3개의 항으로 구성이 되는데 2조가 바로 뭐냐면 남북 군사관계입니다. 경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남북 간의 경제가 하는 게 아니라 2조 전체가 남북 간의 군사관계로 채워져 있어요. 예, 채워져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만약에 수능 논술 시험이라면 100점짜리 시험이에요. 100점짜리 답안입니다. 뭐냐? 우리가 남북관계를 우선해서 남북관계를 만들어나가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결과물이 평화체제인 거예요. 평화체제가 돼야 그다음 비핵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경제를 갖고 이걸 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야. 뭐로 만들겠다? 바로 군사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6.15도 있었고 14도 있었고 남북관계가 안 온 게 아니죠. 예, 우리가 6.15와 14소년 통해서 남북 정상이 맺었던 합의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왜 소위 말해서 백도를 했을까요? 왜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의 남북관계를 왜 만들지 못했을까요? 막 돈으로 진짜 발라가지고 돈 많이 줬으면 백도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문을 닫고 다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군사적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리 그래도 북한이 미사일 쏴버리고 또 뭔가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또 그 문제가 다 뭐하고 결부되어 있습니까? 제재하고 결부되어 있고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로 접근했던 거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백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관계는 아무리 특별함을 만들려고 해서 경제로 만든 거는 그러니까 백도를 할 수밖에 없고 되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되돌리지 않는 남북관계 이 특별함이 절대 뒤로 물리지 않고 탄탄하게 뒤에서 남북관계를 받쳐주기 위한 거는 돈이 아니고 뭐다? 군사라는 거예요. 군사로 뒤를 받쳐야만 남북관계가 백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남북관계 3년이 지났는데 4.27 판문점선이 무너졌습니까? 저는 무너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4.27에 맺었던 한반도에서 따뜻한 온기 남아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판문점에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도 깨지고 이 판국에 또 저는 여전히 한반도의 관계가 4.27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여전히 그 4.27 때 우리가 그때 3년 전에 느꼈던 따뜻한 온기를 저는 여전히 갖고 있고 남북한은 그때 잡았던 손을 아직 놓지 않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군사합의조항 때문에. 군사합의조항은 지켜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사합의조항 때문에 이 남북 간에 그때 만들었던 특별함이 백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절묘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단순히 2조가 1조를 떠받치고 1조가 뒤로 돌아가는 것을 말일까요? 막아주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3조를 여는 열쇠인 거예요. 2조가 1조를 떠받치는 주춧돌이면서 3조를 열어가는 열쇠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문제를 통해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만든 게 아니라 군사적인 문제를 통해서 평화체제를 만들고 비핵화를 가겠다는 거예요. 정말 절묘하죠. 왜? 우리가 지금 분단체제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분단이 됐나요? 돈이 없어서 지금 냉전체제 속에서 70년이 지금 살고 있나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분단체제를 옥죄고 있는 소위 그러니까 규정이 뭡니까? 바로 1953년 7월 27일에 맺었던 정전협정이죠. 정전협정은 전쟁 때문에 다시 군사적 문제 때문에 나온 거예요. 군사적 협정이죠. 지금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정전협정입니다. 모든 것이 정전협정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정전협정을 깨트려야 되는데 정전협정을 깨트리려면 어떻게 깨트려요? 필요 없어 버려버려야 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소위 말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정전협정이 필요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것은 정전협정을 준수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정전협정 1조가 뭡니까? 1954년 7월 17일 정전협정 1조. 1조가 바로 뭐냐? 1조가 남북은 군사 경계선 좌우로 2km를 비무장 지도를 한다. 12조인가요? 12항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2시간 내에 모든 무장을 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72시간이 아니고 지금 70년이 넘었는데도 못 빼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전협정의 일부가 무시가 되고 어떤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건 있지만 정전협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깨트리고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군사적으로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우리 스스로도 준수하고 북한도 준수하고 해서 세계 어느 나라가 보다 정전협정 필요 없네라고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뭐냐? 바로 9월 달에 우리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군사 합의서를 평양에서 많이 맺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9월 달 1호부터 지난 다음 9월 달에 9월 19일 날 장면입니다. 9월 달에 평양선언도 대단히 중요한 평양선언이지만 평양선언 1조가 뭡니까? 판문점선언 1조는 남북관계 특별함이지만 평양선언 1조는 아예 1조가 군사조항이에요. 1조가. 그리고 1조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름이 역사적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적 합의서라고 별도의 합의를 맺었습니다. 이 별도의 합의 맺는 장면입니다. 양측의 국방부 장관 이미 무력상에 앉아서 양측의 최고 지도가 뒤에서 쳐다보는 이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 장면 없습니다. 저는 이 장면 대단한 장면을 봅니다. 양측의 군사 순회 물론 북한의 인민 무력 상황은 좀 다르긴 하지만 세워놓고 양측의 최고 수반이 쳐다보면서 너희들 안 지키면 큰일 나 이 모습을 연출한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2018년 우리가 이게 가능했던 건 뭐냐?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평양선언의 1조가 전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평양선언 그러니까 2018년에 우리가 맺었던 판문점선언 군사조항과 그것이 확대해서 9월 달에 평양선언의 이름조차도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이라고 했던 이 군사분야 합의서가 정말 지금의 평화를 지키고 있는 대단한 힘입니다. 대단한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거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고 이게 첫 번째인데 이걸 첫 번째로 쳐야 돼요. 근데 이번 정부가 안타깝게 이거 첫 번째로 안 친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께서 여러분들 남북한 평양선언에 보면 1조, 2조 중에 있는데 5조가 뭔지 아세요? 5조. 5조를 대단히 크게 막 부과시켰어요. 5조가 뭐냐면요. 비핵화 조항입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에 비핵화를 집어넣는다는 건 진짜 우리로 보면 대단한 최고죠. 야, 이거는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진짜.
예, 아닙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걸 넣은 거는 대단한 용기인데 그거를 못 지키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예,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조항을 넣었어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 야, 소위 제가 대통령이 미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미국 설득할게. 이거거든. 5조 2항이 뭔지 아세요? 5조 2항. 평양선언의 5조 2항.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갈등을 많이 겪은 사람인데요. 저 이 5조 2항 때문에 판문점선, 평양선언 딱 끝나고 발표됐을 때 이 조항을 보면서 저는 오늘의 현재를 그때 예측을 했어요. 사실. 예, 그때.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 그때 절대 내 예측이 맞아서는 안 되는데 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5조 2항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문구를 거의 그대로 읽어드리면 북한과 미국은 북미는 싱가포르 선언의 정신에 따라 싱가포르 선언은 네, 뭐 하겠다고 쭉 이야기한 거 있었죠. 4개죠. 예, 정신에 따라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하면 북한은 영변의 완전한 핵폐기 그 이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야, 절묘한 조항 아닙니까? 그때 우리 대통령이 9월 달에 가실 때만 하더라도 이 싱가포르 선언이 완전히 말할까요? 평야되고 미국이 깽판 쳐서 안 지키고 예, 정전선언 구두로 약속했던 거 다 발로 차버리고 끙끙 앓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김정은 위원장이 솔직히 싱가포르까지 그냥 놀러 갔겠어요? 아니거든요. 싱가포르 넘어갔을 때는요.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갔을 때는 진짜 뭐라 그럴까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거예요. 저는. 그 인민들한테 사실 뭐 이러냐면 좀 거치게 이야기하면 그냥 쪽팔리게 중국 비행기 얻어 타고 간 거잖아요. 그죠? 그 인민들한테 왔을 때 딱 갔다 오자면 뭐라 그랬습니까? 노동신문에 나왔죠. 예, 이런 성과 가져왔다. 심지어는 종전선언 이야기 나왔고요. 그 다음 날은 제재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발표가 안 됐고 합의문에 안 들어있지만 소위 말해 트럼프가 구라를 쳤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좋아 분명히 해줬다. 종전선언 분명히 해주겠다고 우리가 야사로 나와요. 보여. 제재도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사실 뻥까 친 거지. 예. 그런데 그러고 나서 트럼프는 돌아와가지고 엄청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싹 밀어버린 거지. 근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거 맞고 돌아와서 인민들한테 제재, 해제, 예, 종전선언 이야기했다가 완전히 뭐가 된 거예요.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거야. 본인은 해결이 안 되고. 예, 그런데 거기서 그 당시에 폼페이오 뭡니까? 폼페이오 그 당시 외무상은 북한의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들어갔죠. 예, 약속했던 그 뭐죠? 예, 대리로 유해 가지로 하면서 유해도 다 가져가고 가면서 빈손으로 가서 그러니까 북은 기다린 거예요. 종전선언 해줄 거다라고. 예, 이제 종전선언 뭐 카드 갖고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뚝 가가지고 가면서 빈손으로 간 거야.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종전선언 하려면 더 내놔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떠나는 폼페이오의 뒤통수에 대고 유명한 말을 하죠. 예, 나이강도 발언이 그때 나온 겁니다. 예, 이런 나이강도 새끼들. 예, 그래도 북은 뭘 했다? 약속을 지켰어요. 예, 유해 같이 보냈거든요. 그게 전전긍긍한 상태에서 우리가 머리를 쓴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돌파할까? 라고 하다가 돌파구를 만든 게 바로 영변과 소위 상조치. 그 상조치는 제재 일부예요, 사실은. 예, 그거를 맞바꿔서 이제 가면 충분히 하겠다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소위 미국에서 뭐 볼턴 책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쪽에서는 영변 그까지 다 부서진 거 해봐야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영변이나 이런 가치를 아주 다운시켜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걸 왜 해줘?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요, 대통령. 근데 제가 제일 불안했던 게 뭐냐면 우리 대통령이 9월 평양선언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시자마자 귀국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청와대로 안 가시고 어디가 DDP로 가셨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로 가셨죠. 거기 외신 기자들하고 다 있었으니까. 거기 단상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무슨 이야기했냐? 바로 5조 2항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 북핵 문제 해결됐다. 가장 큰 성과로 1조를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5조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쳐다보면서 제발 저대로 돼야 되는데 저대로 안 되면 큰일 난다. 저대로 안 되면 남북 관계는 쫑날 수 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들 기억하시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미국 트럼프가 정신 차린 거야. 이렇게 놔뒀다가는 끌려가는 거지. 예. 그래서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북한의 그 누구죠? 그 김영철이가 워싱턴으로 가려고 하고 트럼프 만나려고 하니까 못 만나게 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만나면 트럼프가 또 딱 다른 거 터트려 버리니까 그 못 만나게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이 생기고 11월 때 뭐가 생겼냐면 바로 한미 워킹그룹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를 옥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2월 달에 하노이 회담이 열렸습니다. 하노이 회담이 열렸습니다. 바로 이 시기인데요. 하노이에 딱 가서 북은 미국한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뭘 해달라고. 그때 미국한테 해달라고 한 게 뭐였냐. 바로 내가 영변을 다 까부칠 테니까 제재 다는 아니고 제재 중에서 4가지 중요한 거. 우리 인민단 대표랑 거. 요거 4가지만 해결해달라. 자, 이게 뭔가요? 바로 5조 이항이에요, 여러분들. 우리하고 벌써 합의를 했던 5조 이항을 갖다 낸 거예요. 왜 냈겠습니까? 김정은이가 무슨 배짱으로? 자기 배짱으로요? 아니죠. 뭐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우리를 믿은 거예요. 김정은은 우리하고 맺었던 약속 때문에 한국이 설득을 하고 이미 했을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근데 갔다가 속된 말로 싸대기 맞고 쫓겨난 거예요. 이번에는 비행기 또 오더 타고 가기 좀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기 선대 할아버지가 타고 갔던 기차 여행이라고 해서 61시간 기차를 타고 갔죠. 얼마나 솔직히 궁색합니까? 그렇게까지 하노이까지 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쫓겨난 거예요, 사실요. 자,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김정은이라면 미국이 믿겠어요? 한국이 믿겠어요? 여러분들.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면서 무슨 얘기가 나온 거냐? 어설프게 능력도 안 되면 뭘 하지 마라? 중재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북이 이때까지 했던 맥락 한번 쭉 읽어보라는 거예요. 네 중재자 한다고 해가지고 네 믿고 갔다가 완전히 이게 뭐 하냐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우리가 중매쟁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했고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책임은 져야죠. 그 마지막 순간에 책임을 못 졌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사라졌다? 미국한테 노를 하고 미국을 압박하고 강압할 우리의 용기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사라졌던 거죠. 사라졌던 거죠. 2018년 후반기부터 2019년 하노이까지 이어진. 그 비밀은 모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저도 어렴풋이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참 어떻게 미국이랑 나는 무섭죠. 예, 딱 그렇게 되니까 우리 속된 말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우리 대통령 압박해서 그냥 그때 딱 보십시오. 보시면 그냥 꼼짝없이 미국 말 그때부터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제재 문제고 무슨 문제고 그냥 미국의 이제 소위 말해서 앵무새 같은 발언이 그때부터 이제 북한은 그냥 한국은 미국의 앵무새냐 이제 이런 거죠. 예. 미국 속만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자, 여기서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바로 다시 우리가 2018년으로 돌아가고 3년 20대 돌아가는 남북 합의의 문제도 아니고 아이디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각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무슨 세미나들 보시면 남북 관계 위기의 돌파 방안,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세미나 죽으라게 많이 했습니다. 돌파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70년의 남북 관계사에 있어 가지고 회담을 적지 않게 했습니다. 남북 합의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더 이상의 아이디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 아이디어는요. 그걸 지킬 수 있는, 그거를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용기와 그걸 통해서 상대방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신뢰가 필요한 거죠. 결국 우리는 4.27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그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고 또 가을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용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그 어려운 시기에 6.15를 만들어냈고 14를 만들어서 새로운 남북관계를 그때가 훨씬 남남 갈등이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중에 그걸 극복해서 그걸 이뤄낸 용기가 있었고 또 그 속에서 4.27을 만들었던 용기와 신뢰가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걸 만들어낼 시기죠. 사실 다시 그거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 이 시기에 과연 그 용기가 있는 것인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용기가 사라졌고 그 용기를 다시 낼 수 있는 동력이 없는 것 같고
또 그럴 의지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최근 보고 있으면. 예.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뭐 선동국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예. 그때 이제 이번 정부가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촛불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예, 저는. 예. 단순히 불만, 비난 이게 아니라. 예.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40분요. 제가 정각까지 하고 하려고 하는데 한 20분 정도 남았네요. 생각보다 목소리가 빨라서 그러니까 제가 1시간 지난 줄 알았습니다. 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2018년은 정말 과거에 또 다 좋았지만 이것이 단순히 평화를 지키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평화를 만들고 세워나가는 이 단계로 저는 돌아섰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과거의 평화를 지키는 피스키핑이라고 하는데 이거조차 잘못됐어요. 평화를 지켜야 하면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평화가 없는데 어떻게 지켰나요? 이때 말한 피스는 가짜 평화죠.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평화를 먼저 만들고 평화를 세워서 평화 지키기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맞는 거죠. 사실요. 예. 그게 맞죠. 사실요. 예. 그러나 어쨌든 불편한 평화일지언정 우리는 과거의 평화를 지키는 노력을 해왔고 이제 진정으로 평화를 다시 만들고 평화를 세워서 다시 진짜 평화를 지켜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연 그게 무엇일 것이라는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앞선 세대와 지금 세대 첫 번째 변곡점인 6.15와 4.27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 가장 큰 경제 우선이냐, 그러니까 뭐 성경이냐 선군이냐, 북한적 표현으로 따지냐면 그런 거죠, 사실요. 예.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풀어나간다는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가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기능주의적, 신기능주의적 이야기하면서 마치 뭐 되게 쉬운 것부터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유럽식 방식이나 이런 다른 국제적인 어떤 접근 방식 같이 신기능주의가 어떠니 이거는 우리 한 번도 통하지 않아요. 예. 우린 진짜 우리 이 분단이라는 이 과정과 이 과정은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 소위 말해 로우 폴리틱스 안에 하이 폴리틱스 지역에서 있었던 일로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놓고 보면 신구부터 하겠다는 논리는 어쩌면 기능주의적이고 대단히 실용적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저는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대단히 회피적이라고 봐요. 예, 회피하고 변명이라고 봐요. 자신 없으니까, 용기가 없으니까. 이제는 저는 그게 아니라 정면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가장 큰 거는 이겁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남북 간의 군비 경쟁이죠, 사실요. 저는 한반도의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항이 바로 판문점 선언에 뭐 비핵화도 있고 뭐 아까 남북 관계도 있지만 3조 2항에 이 구문이 있어요. 3조 2항에 찾아보시면 남북한 군축 조항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남북 정상회담에 군축 조항이 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예, 바로 3조 2항에서 군축 조항이 있습니다. 딱 못 박혀 있습니다. 군축을 해서 평화협정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3조 1항이 뭐냐면 불가침이고요. 3조 2항이 군축이고 그렇게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평화협정을 맺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맺고 그리고 3조 4항이 바로 비핵화입니다. 3조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가 평화체제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지고 평화체제를 만들어서 평화협정을 맺고 비핵화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결국은 한반도에서 군비경쟁, 안보 딜레마를 해소하는 거예요, 사실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문제, 지난 3년 동안 결국 한반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삐란 문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한반도 판문점 선언 이행을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판문점 선언이 지난 3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대단히 동력이 빠진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바로 남북한 군비 경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뭐 그건 알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뭐 안보 딜레마라는 거 아시는 거 뭐 안보 딜레마는 그런 거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위협을 느껴서
내 무장력을 느림으로 해서 상대방이 그걸 위협을 느껴서 그걸 올리고, 예. 또 이것도 올리고, 이런 어떤 뭐랄까 작용 반작용이 계속 올라가면서 해서 서로가 결국은 자기의 안보를 오히려 위협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요. 이게 어쩌면 국제 정치학적으로 놓고 보면 대단히 무정부적인 차원에서 생길 수 있는 공세적 어떤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되는 건데요. 이런 안보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그냥 압도적인 군사력을 만들어 가지고 상대방을 깔아부리면 돼요. 예, 첫 번째 방법은 진짜 상대방보다 진짜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해가지고 굴복시켜 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이 상황에서? 예, 핵을 가지고 있고 북한테 우리하고 해서 지금 이런 무기 체계를 갖고 있는 북이 아무 소리도 못하게 찍소리 못한, 그것은 엄청난 비용도 들 뿐 결코 현실 불가능하고 우리의 삶은 더 피폐해지는 겁니다. 지금같이 코로나 국면과 뭐 이런 국면에서 정말 우린 등골 휘는 거죠, 사실요. 예, 근데 그거를 하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예, 계속적으로 54조도 부족해가지고 계속 써대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좀 환장하는 거죠, 저도. 예. 정말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남북 간의 안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 바로 뭐냐? 군비 통제입니다. 예. 군비 통제적 관점인 거죠,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한반도에는 이제 전쟁의 승자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이제는. 그런 차원에서 군비 통제적 관점에서 우리는 남북 관계를 가야만 이제는 판문점 선언 3조 2항에도 돼 있지만 뭐 군비 통제라는 단어보다 저는 군축이라는 단어를 훨씬 좋아합니다. 예, 군비 통제는 대단히 회피적입니다. 현상 유지이기 때문에 군축이라는 단어는 저는 훨씬 좋아합니다. 저는 학교에서도 군비 통제 과목을 실제 가리키도 있고 제가 과목 중에도 있지만 군비 통제라고 딱 명시해서 군비 통제론이라고 수업을 하지 않고요. 군축 및 군비 통제라고 아예 군축을 앞에 달아놓은 이유가 저는 군축이라는 단어를 훨씬 좋아합니다. 예, 군비 통제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군축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약간 공산 진영이나 이쪽 진영에 쓰던 단어고요. 군비 통제는 미국이 쓰는 단어입니다. 예, 대단히 현실 뭐랄까요? 예, 유지적 발상인 거죠, 사실은요. 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군비 통제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패러다임은 어떻게 보면 정전체의 패러다임이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예, 그쪽이 보수 진영이 아니라 손치라도 이 단어에 대해서 대부분 다 끄떡끄떡합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그죠? 이 단어에 대해서 대부분 다 이야기하면 이거는 그냥 대부분 다 이 단어를 맞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0.1%의 전쟁의 가능성에도 열어놓고 막강한 군사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다 끄떡끄떡합니다. 이 명제가 과연 맞는 명제일까요? 저는 이 명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명제가 지금 과거에는 맞았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한테 평화가 무엇인가 물어보고 왜 평화롭지 못한가 물어보면 대부분 전쟁이 있어서 전쟁의 공포 때문에 군사적 충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들 대부분 다 그러죠. 뭐냐면 전통적 안보적 관점, 국가 중심적 정통적 안보의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이 말이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한테 야, 너 평화롭냐? 안전을 느껴? 라고 물어봤을 때 평화롭지 못하고 하면 뭐에 평화롭지 않니? 라고 물어보면 북한이 쳐내려와서 올까 봐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중국하고 싸움할까 봐요. 그렇게 대답하는 젊은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들은 요즘 왜 네 삶이 왜 피폐하냐? 왜 평화롭지 못하냐면 코로나 때문에요. 직장 때문에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의 안보적 관점이나 평화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 거죠. 과거의 평화의 반대말은 저는 가장 그분이 잘못을 하신 것 같아요. 예, 평화의 반대말을 전쟁이라고 하신 데는 그분이 가장 큰 잘못을 하신 것 같아요.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 우스갯소리인 거 아시죠? 가끔 이렇게 썰렁한 소리 제가 잘합니다. 어쨌든
예. 그런데 지금은 평화의 반대말이 전쟁이 아니죠, 사실은요. 될 수도 없고요. 평화의 반대말은 정말 평화롭지 않은 그 자체입니다. 반대말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결국은 평화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평화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평화롭지 못한 것을 제거해 가야 될 것이고, 그 제거해 간다는 것은 혼자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류들과 심지어 설령 적이라고 하고 나하고 체제가 다를지언정 평화를 위해서는 그들과 손잡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력적 평화와 공동의 평화, 공동안보와 협력안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을 대적해놓고 적이 무슨 침범을 하면 때려부시는 옛날에 집단안보니 집단방어 체제의 개념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지나온 우리 100년을 놓고 본다면 저는 이런 반성을 많이 합니다. 감히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뭐 저보다 선배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좀 나이 어린 분도 좀 계실 것이고 연배가 어린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런 강의를 다닐 때 꼭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88세대입니다. 억울한 88세대입니다. 일부에서는 저를 M86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절대 M86이 아니라고 우깁니다. 왜냐하면 M86이 욕을 많이 얻어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아니고 어쨌든 M86으로서 누려야 될 건 아무것도 저는 못 누려봤기 때문에 사실은요. 물론 오히려 더 많은 걸 누릴 수가 있죠. 우리가 송상만화 1980년부터 1987년까지 우리가 민주화 항쟁을 하면서 우리가 민주라는 소중한 가치를 가졌습니다. 어쩌면 40년대 광복을 이룩했던 세대들, 6.25를 극복한 세대들, 그 다음에 산업화와 경제발전했던 우리 아버지 세대들, 그리고 민주화를 했던 우리 삼촌의 세대들, 이 세대들이 어쩌면 10여 년, 10년 단위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발전 방향과 어젠다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그거를 만들어 감으로 인해서 우리 현재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33년, 이제 34년 됐네요. 1987년 우리가 대한민국의 민주라는 소중한 가치를 우리한테 왔을 때 결국 우리는 잘 살고 복지를 가지고 있고 민주라는 소중한 가치를 우리 세대는 선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 그 축복받은 경제 발전과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민주라는 소중한 가치를 선물 받고 그걸 누려온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려온 우리가 다음 세대들, 내 딸 세대한테, 지금 20대 세대들한테 남겨줄 무언가를 이룩했느냐 쳐다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10년 단위로 이렇게 어젠다를 발전시키고 우리가 나라를 바로 세웠는데 87년 이후로 지금까지 34년 동안 바로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냐? 지금 젊은 세대들, 20대, 30대들 이번 선거 결과 그들이 돌아선 건 바로 이거예요. 딱 깨놓고 니들 다 헤쳐먹었잖아. 그리고 우리한테 준 게 뭐 있어? 공정도 없고 그런 거거든요. 당신들이 우리한테 여전히 앞으로 10년 더 쳐먹을 거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속된 말로. 저는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한테 이제는 지난 34년에 이 헛된 세월을 보냈던 것, 민주화에 취해서 경제에 취해서 34년을 보냈던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우리 20대 30대들 그리고 그 밑에 따라오는 10대들 그 밑에 따라오는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남겨줄 무언가를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과연 그게 뭘까요? 우리에서 오는 통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통일의 그림도 다시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통일과 지금 젊은 20대들 그 다음 세대들의 통일이 같을까요? 저는 절대 같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전임에 있었던 70대 80대 뭐 그분이 진보적이든 뭐 그렇지 않든 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통일에 가지고 있었던 지금 우리 통일부라는 이름 속에 담은 것들은 결국은 뭐냐?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흡수 통일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젊은 세대들이 통일을 이야기하지 않고 통일에 대해서 뭐 굳이 그렇게 물리적인 통일을 할 필요 있어요라고 하면 그들을 비난을 하죠. 그죠? 비난을 하죠. 뭐 이놈 새끼들 말이야.
애국심도 없고 이거는 뭐라고 합니까? 진보 보수 진영이 다 떠나서 그냥 어르신은 다 그렇게 합니다.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통일은 다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들이 만들 평화와 그들이 만들 통일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이제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준 통일, 우리가 그려놓은 통일을 그들한테 주입시키고 강요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대단히 늦은 34년의 헛된 세월을 보냈고 이제 우리가 더 뭔가를 하려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제 그들한테 저는 필요한 거는 결국은 안 넘어가네요. 여기 물음표. 요 물음표가 뭔지 아시겠죠? 예, 평화입니다. 평화. 예, 평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화 없는 한반도의 뉴딜, 여러분들 최근에 한반도판 뉴딜도 발견됐지 않습니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있지 않습니까? 그죠?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이 되면 지금 젊은 세대들이 직장도 많이 가지고 우리 경제 문제나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겁니다. 그러나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고 또 쳇바퀴 돌아갈 겁니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그 두 가지 기둥, 그린 뉴딜이든 디지털 뉴딜은 본질적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바닥에 단단한 평화가 깔리지 않는 모래사장에는 두 기둥을 아무리 꽂아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넘어집니다. 그 어떤 기둥이든 세워서 넘어지지 않는 평화라는 단단한 땅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그러니까 시작을 해야 되고 이미 시작됐습니다. 오늘 발표한 4.27의 판문점 선언 3준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지 지금 조금 더디게 가고 오르막 앞길에 멈춰서 있지만 저는 4.27 지난 2018년 3년 전에 우리는 평화를 시작했고 이미 발을 들여섰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라지지 않도록 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거 설명 다 드리면 좀 너무 긴데요. 분단 체제와 냉전 체제를 극복하고, 자 분단 체제는 해체예요, 사실. 분단 체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주체가 돼서 해체를 해야 됩니다. 냉전 체제는 아까 샌프란시스코 체제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바로 건데요. 여전히 1990년대 전 세계적으로 냉전 체제가 깨졌지만 우리 냉전 체제에 남아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953년도. 이 냉전 체제는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요즘 신냉전이라고 하는 미중 관계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뭐 해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분단 체제를 해체하고 냉전 체제를 극복해야만 평화 체제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를 통해 분단 트라우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저는 모든 것들 사회 문제는 분단 트라우마거든요. 이 분단 트라우마가 너무 내성이 세져 버렸어요. 아무도 분단 트라우마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삶 속에 다 있는데 모든 게 다 분단 트라우마로 다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자, 이 차원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종전선언 이야기가 왔는데 왜 종전선이 뭘까라는 거예요. 통상 이야기하면 평화협정, 정전협정, 평화협정, 종전선언. 근데 뭐 평화 체제는 뭐고 또 평화 구조는 뭐고 협정은 뭐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여러분들 평화협정과 평화 체제가 차이가 뭘까요? 그럼 오늘 이야기의 평화 프로세스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평화 체제와 평화 협정을 대충 같은 말로 이야기하시는데 다릅니다. 평화 협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화 협정은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속. 그러면 평화 체제는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지켜나가는 과정이고요. 평화 프로세스는 그 약속을 평화를 만들어가고 지켜가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 로드맵과 모든 과정과 노력들을 딱 프로세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평화 협정은 하나의 약속이죠. 약속이고 평화 협정은 아무리 맺어도 지켜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지키기 위해서 그거를 단단히 하는 그걸 바로 우리가 평화 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평화 체제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아까 만든다고 했는데 정전 협정이 평화 협정으로 쉽게 72시간 만에 아니면 몇 년 만에 이게 이렇게 됐으면 이게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려 70년을 바로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을 만들지 못했고 70년의 정전협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분단 트라우마가 이런 분단 체제가 내재화되어 버렸고 그냥 일반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과정 중에 그러면 평화협정으로 바로 나가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뭐가 필요하죠? 해결할 문제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로 평화협정,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만들기에는 너무 많은 난관들이 있고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시작한다면 그러면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정확히 말하면 평화협정이 전쟁이 끝났다는 걸 명확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전선언은 뭐냐? 이거는 전쟁이 끝났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 전쟁이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평화협정을 맺기 위한 회담을 시작합시다고 생각하면 돼요. 노력을 시작하는 점이 종전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전선언이 종전을 했다는 게 아니라 자, 평화협정 그러니까 진짜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시작되는 시점이 되면 평화협정을 맺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는 시점 스타팅 총소리가 종전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이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예, 그냥 바로 넘어가 있으면 가도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은 난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전선언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 종전선언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두 가지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거 설명 다 드리면 이거 한 학기 강의 때문에 넘어가고 보시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해나가야 돼요.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지휘에 관련된 재조정, 당사자 문제 분명히 남북이 주도해야 될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건 뭐냐면 평화협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화협정이 평화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그 협정을 지키는 그거야 지켜야 되는 거죠. 감시하고 지켜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미중이 보장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새로운 평화관리. 사실 평화를 한다고 해서 NLL 문제, DMZ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물리적인 것들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과연 이런 것들을 그러면 NLL, DMZ가 평화협정 되면 국경이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보장의 시스템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평화협정이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가는 이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 평화협정이 깨지지 않고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북한과 우리 남북이 상호 신뢰하고 이해하고 배려를 통한 그래서 서로가 상대방을 위협하는 무기라든가 군사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는 군비 통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상대방한테 돈 많이 주고 이런 걸로는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많이 주는 거 가지고는 또 평화협정 맺었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 단순히 감시를 하고 당사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 조항입니다. 이 문제가 뒤로 백도를 하지 않는 국민 통제적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물론 여기서는 우리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거는 결국은 남북관계 지금 다음 주에서 이야기하실 거니까 결국은 미중의 이 틀 속에서 과거에 미국과 소련의 관계, 냉전 관계가 아니라 미중이라는 관계는 정말 패러독스예요. 옛날에 미주가 중국은 소위 제로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죽고 죽이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죽었죠. 그래서 한쪽이 다 무너졌죠. 그러나 미중은요 이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결국 이 공간이 있습니다. 교집합의 공간. 그러니까 얘들은 상호정과 갈등의 이중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저는 짬짬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민주노총이 더 잘 아시겠죠. 예, 카르텔이라고 이야기하는. 대기업 둘이 짬짬이가 돼서 카르텔을 형성하면 누가 다 작살나죠? 밑에 소기업과 소비자들만 작살납니다. 대기업 미국과 중국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 다른 문제를 가지고 상대방의 양보를 받아내고 수단화하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과거 소련과 같이 자신 진영을 목적화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한테 한반도 문제는 수단이다, 목적이다? 아니요, 수단인 거죠. 철제 수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공간, 이 구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과연 이 구에서 남쪽은 미국 편 들고 북한은 중국 편 드는 이런 택일의 문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남과 북이 지금까지 지난 2018년 잡았던 손을 놓지 않고 이 미국과 중국의 공동의 영역에 뛰어들어가서 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손을 놓치지 않고. 이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둘이 따로 떨어져가지고 각계전투하면 둘 다 죽어요. 근데 일부에서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혼자서 놀자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자기 살아 생전에는 뭐 그냥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는 거죠. 자, 아까 이제 앞으로 시작했던 것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대미 대중, 남북 관계, 국내 안정 이 세 가지라는 이 큰 틀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중요시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 대부분 한미동맹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시작하면요, 비전 없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같이 돌아가지 않고 어긋나 있는 이 딜레마, 삼중 딜레마가 결국은 극복을 하기 위해서 저 극복 방법은 결국은 남북관계의 휠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이게 서서히 점진적으로 돌아가야 나머지 것도 같이 돌아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은 남북관계를 통해서 정면 돌파를 해야 되고, 이 정면 하기 위해서는 뭐 대북제재니 미국이었더니 이런 남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남북관계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 남북관계를 만들 수 있는 용기와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결국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제가 남북관계는 언택트 남북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언택트 남북관계는 만날 수도 없고 정말 이제 회담도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북한한테 물론 만나자고 하고 대화도 노력하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중요한 것은 이 뭔가 남북 간의 대화나 이런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남북 관계의 이 시기, 2021년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네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탈상호주의 뭐냐? 상호주의, 이때까지 남북 관계는 상호주의였어요. 무슨 뜻이냐? 내가 하나 양보하면 니도 하나 양보해. 내가 포 10개 없으면 니도 포 10개 없어. 뭐 이런 거거든요. 굳이 진짜 합의해가지고 니 안 지키면 나도 안 지켜, 이런 거거든요. 우리 대통령이 작년 6월 25일 6.25 기념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뭐 25배나 높고, 그죠? 경제력이 몇백 배고, 체제 싸움에서 이미 개판 났다. 물론 남쪽에 6.25라는 특이한 행사였고, 특별한 행사였고, 남쪽 우리한테 하는 메시지이긴 하지만 쉽게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 얘기 하셨을 때는 상호주의를 버려야 돼요. 상호주의 버려야죠. 우리가 잘났는데 왜 상호주의야? 양보해야지. 1인당 GNP가 25배 빠르면 25분 양보해도 저는 된다고 봐요.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남북 관계는 항상 뭔가 협상을 꼭 해야 되고, 협상에 도장 찍고 그걸 지켜 나가야 된다는 그런 틀에 짜인 상호주의는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가, 저기도 있죠, 판문점 선언 이행, 우리 스스로 뭔가를 이행할 수 있는, 과연 뭐를 우리가 잘못했고 뭐를 지키자는 거, 남 탓하지 말고 북한도 안 지키잖아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먼저 선제적으로 지켜나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탈수혜주의, 북에 대한 시각, 북맹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탈혐오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전히 북에 대한 엄청나게 잘못된 뉴스들, 뭐 어제 사실 조선신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북의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주에 이야기한 거 있죠. 고난의 행군 이야기하니까 벌써 막 신문에서는 북한 막 다 굶어 죽었다니 난리 났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북한이 조선신보를 통해서 해설 기사를 다 썼겠습니까? 정말 같은 조선말 쓰면서 왜 이렇게 못 알아 그게 처먹느냐는 말을 자꾸 쓰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여기 제가 시민단체에 가서 그런 얘기합니다. 경기도도 가서 그런 얘기하는 게, 제발 지원이란 단어 좀 쓰지 마라. 북은 2015년 이후로 지원이란 단어 쓴 거고 남쪽하고는 공식적인 말 안 해요. 북한 거지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북한에 코로나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전에 몇 명 있을지 모르지만 다 정리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은 엄살이 퍼지면 대단히 예방적 차원에서, 왜냐하면 들어가면 박살나니까 정말 예방적 차원에서 저렇게 타이트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뭐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막 안에서 막 코로나가 창궐 해가지고 저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근데 우리는 대단히 해석을 잘못하고 있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북한이 뭐 이번에 440만 톤 해가지고 100만 톤, 지난 10년 동안에 최고로 식량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다 찾아보니까요, 매년 지난 10년 동안 제일 부족했대요. 작년에 430만 톤, 지금 440만 톤이야. 그 데이터로 치면요, 북한은 굶어 죽어도 12번 더 굶어 죽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북을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이번 정부 1년 남았지만 성과주의. 뭔가 이 성과를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난 33년 동안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지금 젊은 친구들은
평화에 대한 고민 없이 통일에 대한 고민을 할 겁니다. 자신들이 하얀 백지에 자신들의 통일의 모습을 그려가고 어쩌면 남북한의 모습이 달라졌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 한 정부에서 끝나는 성과주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한테 넘겨줄 수 있고 깨끗하게 적폐를 청산하고 정리하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성과보다는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앞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군사적 접근이 위협을 회피하는 방위 충분적 측면이었다면 이게 아니라 저는 위협을 위해 나서는 용기를 갖고 평화가 충만한 평화 충분성의 잔재에서 평화적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뭐랄까요, how enemy라고 해서 적이라고 했는데 북을 적을 보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굽찬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가지고 한 건데 거기에 나온 보면 이런 과제를 이런 전개를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시작점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방적 조정, 양보입니다. 적이든 어쨌든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고 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잘났다면, 내가 낫다면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양보하고 조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자제하고 통합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진짜 안정적인 평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평화 안보와 평화 경제, 로우 폴리틱스와 하이 폴리틱스, 그리고 탑다운 방식과 밑으로부터의 바텀업 방식이 정말 한 시기에 이렇게 어느 시기에는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조화를 이렇게 나가는 과정을 가져야 되고, 그 과정 중에 우리 한국노총도 한편에서 보면 바텀의 방식이 한 편이고 평화의 경제의 한 부분이고 로우 폴리틱스의 한 부분으로서, 또 일부에서는 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의 한 부분으로서 이 영역에서는 이 부분의 영역의 역할을 점점 확대해 나가서 노총은 결국 이 시기에 가서는 많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힘을 길러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일방적 조정이 어떤 것이 있냐고 한다면 결국은 한미 남북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남북관계에 대한 법령제도 정말 필요하겠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과연 못 지킨 게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실제 지켜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미연합훈련, 국방비층의 신무기 도입, 전략자 산산, 이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폐된 대북 적재시 정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어느 나라든 내가 하는 국방비 증액이라든가 군사력 증강이 공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보는 없어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방위력이지 억지력이고, 어느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보 딜레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군비 경쟁이 일어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고 우리는 방어라고 표현하고 중국 핑계대고 일본 핑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은폐된 대북 적재시 정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핑계를 대는 이런 대북 적재시 정책을 중단하고 다시 군비 통제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미 워킹그룹 유해사 문제, 이런 문제도 있고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물론 어렵지만 이런 적극적인 노력들, 우리의 목소리를 계속 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옛날 같으면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갔겠죠. 근데 안 잡혀가 있는 거 있다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만큼 형해야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노동신문 봅니다. 보면 잡혀가죠. 아침마다 몰래 우회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근데 안 잡혀가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잡혀갈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우리 정부가 참 답답한 게 뭐냐면 평화 경제 이야기하고 남북 간의 교류 협력 이야기하는데 방송 무슨 협력 이야기 하잖아요. 아니 북한의 언론 출판물을 개방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교류 협력이 어떻게 돼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런 것들은 북한하고 합의해서 하는 건가요? 미국한테 이야기해서 하는 건가요? 우리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부터 한다면 잃어버렸던 이게 사실 어쩌면 대단히 용기거든요. 이거 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왜? 이 용기는 뭐를 극복할 용기가 필요합니까? 미국에게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와 또 뭡니까? 남남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거든요. 이 용기를 가진다면, 이걸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다면 뭐가 생기느냐? 북은 다시 돌아올 겁니다. 다시 우리한테 눈길을 줄 것이고 슬그머니 우리의 손을 다시 잡을 겁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진짜 전쟁의 증오와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평화 상생의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바라면서 길었네요.
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길죠? 예, 지금 몇 시인지? 18분이에요. 예, 저희가 1시 30분, 30분을 1시간 30분을 넘기지 말라고 하니까 그 앞에 잠깐 우리 인사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1시간 30분에서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혹시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저한테 가르침을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과 우리 특히 이제 정권 말기이기 때문에 이 참 정부의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랬을 때 이 난국을 어떻게 민간 쪽에서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는지 좀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아마 다음 주에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하실 것 같은데요. 되게 비관적이에요, 사실은요. 저는 바이든 정부가 바뀔 거라고 생각도 잘 안 하고 우리 정부가 지금 사실 선거를 앞두고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용기를 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 정부 기간 중에 어떻게 좀 뭔가 이렇게 그림이 벌써 정해진 것 같아요. 예, 레토릭으로는 남북 관계 막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한미 동맹으로 가고 있다고 그냥 보여요, 저는요. 이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번 정부의 기대를 갖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이번 정부 아까 성과주의 얘기했지만 이번 정부에 끝날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정부를 계속적으로 시민사회단체에서 강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강압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이 북한을 강압하고 북한이 미국을 강압하는 강압이 아니라 우리 시민사회가 우리 정부를 강압하는 것은 단순히 이번 정부에 대한 강압뿐만 아니라 다음에 누가 될지 모르는 또 어떻게 해놓고 보면 우리 아까 말했던 남남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반대 측에게 우리 스스로의 목소리를 전달함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장기적 차원에서의 강압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단순히 제가 뭐 선동적으로 뭐 촛불을 들라는 건 아니지만,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 정부가 아니라 좀 롱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우리 한국노총이나 이 시민사회에서 뭐 국제관계를 고민할 건 아니지만 저는 북한이 지금 북이 이렇게 가고 있는 가장 큰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미중이라는 전략적 갈등 관계, 대결 관계가 1, 2년 내에 끝나는 게 아니고 5년 내에 끝날 게 아니라 20년, 30년 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북이 이렇게 전략을 갖고 가는 이 모습들을 공세적 외교라는 측면에서 갖고 가는 가장 큰 건 미중 관계를 정확히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번 정부에 대한 기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미중이라는 것 또 북한의 것을 되게 롱텀으로 장기적인 것을 보고 이런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가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환상을 가졌던 거예요. 뭐냐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착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남북 관계와 외교적인 관계에 있어서 뭐 소위 말해서 한미 동맹이나 그 한중 관계의 어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도 잘 되고 한미 동맹도 그렇게 한미 관계도 그렇게 훼손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감에 불탔던 사람이에요. 그게 불가능한 게 왜 그러냐면 선거민주주의에서는 51대 49면 51이 이기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회 분위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일방적으로 우리 구조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 두 마리 토끼가 다 잡을 수 없고 한 마리만 선택을 했는데 한 마리만 선택을 하려고 하면 한쪽만 선택을 하려면 어떤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6.6%의 지지가 존재해야만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70년 동안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사실 어쩌면 반대쪽이 강했다가 지금도 마찬가지 여전히 남북 관계보다는 안정적 유지나 현상 유지적 차원이 조금 더 강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착각을 했던 게 저는 촛불에서 착각을 했던 거죠. 촛불의 85%를 그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지지율을 이 80%, 70% 할 때 이제 가능하다. 남북 관계를 통해서 돌파 가능할 생각했는데 헛을 못 본 거야. 그들은 우리 대통령을 지지한 게 아니었던 거지 사실은. 대통령은 85%로 당선된 게 아니고 사실은 41% 당선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말이 조금 헛나갔는데요. 저는 결국은 우리 사회에 완전히 체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쉽게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이 구조를 만들어질 수 없다고 보고 우리 세대에 이거 만들면 좋겠지만 이게 되지 않는다면 언젠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20대, 30대거든요. 20대들이 잘못된 사고와 실망감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평화와 제대로 된 통일에 자기들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그들이 지금 20대, 30대가 지금 내 때가 되고 그 다음 세대가 됐을 때도 우리는 평화가 없고 통일이 없는 시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정말 어느 순간에 우리 사회가 선거 민주주의, 선거로 되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최소한 우리 사회의 3분의 2가 남북 관계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을 선택하는 확고한 뭔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금부터 있어야 되고 그 노력에 한국노총도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책임감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 최근에 그 뭐지 원전 오염수도 이제 난리가 나 있고 그다음에 그 국방비가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맨날 없다고 하면서 국방비는 또 저렇게 올렸냐 결국 미국 무기 사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들도 굉장히 많고 한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정부 집권 후기로 들어가면서 대외 정책 전체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이것이 결국 이제 평화 통일 문제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무역 분쟁 관련해서는 경제 관료 내에서도 이거는 이렇게까지 미국한테만 편승해서 갈 경우에 미중 분쟁에 대한 후과를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관료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 쿼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 우려들도 상당히 많다라고는 보는데요. 현재 문재인 정부의 대외 정책이라는 지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분석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의견이신지. 뭐 오늘보다 다음 주 시간에 질문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굳이 놓고 본다면 제가 지금 보고 본다면 착각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으나 초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달라요. 근데 그것이 초기에 그랬다가 지금 달라졌다기보다는 그때보다는 근본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히 이걸 뭐 모세 진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 어떨지 모르지만 대단히 안보적 측면에서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는 대단히 보수적 측면이 저는 강했다고 봐요. 예. 그것이 나름대로 한반도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성과적 차원하고 결부가 돼서 약간 남북 관계의 변화로 이렇게 왔던 측면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터닝하는 포인트가 뭔가 미국의 압박도 있었고 강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외교 안보 라인들 대통령 포함한 외교 안보 라인들의 근본적 마인드와 인식 자체가 대단히 기본 자체가 보수적 성향이 강했던 사람들이고 북한에 대한 약간의 오해와 오인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된 것이 지금 이런 모습이 있는 거지. 원래 그 진보적 성향이 있다가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이렇게 뒤집었다고 보이진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뭐랄까요 좀 안타까운 측면도 있고 그래서 남은 시간도 저는 크게 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제가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여러분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곧 발표가 될 것이고 뭐 이렇게 할 거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건 아까 이제 저 원전수 이야기도 나오셨지만 원전수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미국의 포지션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북 정책 우리말 안 들을 겁니다. 미국 말 들을 겁니다. 맞아, 일본 말 들을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미국의 의회고 미국의 정가입니다. 예,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놓고 보면 그만큼 미국의 정계나 이런 쪽에 전문가들이 양성하지 못했고 우리 목소리 내지 못했던 물론 일본의 돈이라는 건 엄청나죠 사실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번에도 저는 가장 안타까운 지점이 우리의 한반도의 역할이나 이것들조차도 대단히 일본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됐다는 건 지난 2+2에 이미 나타나요. 일본을 들렸다 왔을 때 이미 그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지금으로서 놓고 보면 최소한 우리말은 안 들어도 일본 말도 듣지 말라는 식으로까지는 우리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예, 이번 정부한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이상은 안 바랍니다. 안 바라고
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국방비 54조 올리고 막 이런 거에서 이야기하는 게 제가 군비 통제를 이야기하면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남북한이 군비 통제를 했다 치자. 그래 좋다. 평화를 했다 치자. 그러면 지금 주변에 일본, 미국, 중국 다 군비를 확장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 예를 들면 통일된 한반도가 통일이 돼서 군대 다 없애고 나면 구한말 같이 주변 국가 우리 잡아보면 어떡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 또 거기 끄떡끄떡 하신 거. 아 그래서 맞아. 이게 지금 북한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통일 이후에 또 이 주변국의 위협, 이 미래 위협을 위해서 우리가 국방비 계속 올려야 돼라고 이야기해서 끄떡끄떡 다들 또 하시고 그런 것들이 저희 메인 스트림으로 쫙 깔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대단히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이 들리죠. 정말 미치겠어요,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예.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소위 시풀이라든가 세계 국방력을 책정하는 그 서열에서 우리가 몇 등인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6등입니다. 6등. 1등부터 5등까지 중에서 4개 나라가 우리 옆에 있어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 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인도입니다. 인도. 예. 인도도 지금 뭐 코드로 치면 같이 비슷하겠죠. 이런 나라들이 지금 우리 6개국 우리가 6등이거든요. 미국이 북한이 26등 있다 29등으로 떨어지고 했는데 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연락에 돈 많이 갖다 부어가지고 군비를 증강하고 뭐 F-22를 만들어서 군사비를 증강을 해요. 그다음에 북한도 엄청나게 군사비를 증강을 합니다. 그러면 둘이는 행복할 일은 없어요. 평화로울 일은 없습니다. 그죠? 둘이 각을 쓰면서 평화롭지 못한 한반도가 군비를 증강해서 우리가 지금보다 엄청나게 많은 군사력을 증강을 시켰어요. 북한도 증강시키고 우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있죠. 평화롭지 못한 이 갈등의 분란의 한반도의 속에서 엄청나게 군사력을 갖고 있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자, 이 주변에 있는 4개의 국가들이 아이고 무서워 그러겠습니까? 더 깔보는 거예요. 더 깔보는 분단되어 있지만 군사력을 갖고 있는 이 나라는 더 깔봄의 대상인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100이라는 군사력을 갖고 있고 이쪽이 50이라는 군사력을 썸을 해가 150이라는 군사력이 된다고 한다면 주변의 국가들이 150, 100과 100 두 나라가 평화롭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두 개의 나라가 100이고 150을 합쳐 150이라는 군사력을 갖고 있으면 주변 국가들이 국가를 합치면 뭐 능가할 것 같습니까? 두 개를 어떻게 두 개가 경쟁을 해가지고 불편한 막 공포스러움을 느끼면서 아무리 합쳐도 앞에 있는 국가들 4등 안으로 못 들어가요. 걔들은 그냥 1, 2, 3, 4등이에요. 이해하세요? 정신 차리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합쳐져 가지고 예를 들면 그러면 군비 통제를 해가지고 지금 100이고 50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100 플러스 50대가 150이 되냐? 안 돼요. 불편한 관계에서 안 돼요. 그냥 군비 통제를 해서 우리가 50으로 떨어뜨리고 얘들도 한 20으로 떨어져서 답이 70이 됐어요. 70이 됐습니다. 그러면 주변 국가들하고 물리적 군사력 격차는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러면 주변 이 남쪽하고 북쪽하고 이제 화해를 하더니 군사력을 줄였기 때문에 저거 까여보고 쳐들어가서 구한말 같이 쳐먹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첫 번째 구한말과 지금의 그 당시에 제국주의 침탈과 지금이 같냐는 거예요. 일단 다르죠. 그리고 통상 이야기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가 막 군사력을 안 가지고 있고 막 하면 북한이 우리한테 내려 들어와 가지고 남침해 가지고 적화 통일한다고 이야기하시고 히틀러 시기에 어떻더니 무슨 이런 얘기 하십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빡칩니다. 왜 빡치는지 아세요? 우리 촛불 국민을 졸로 알아?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국민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다는 거잖아요.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그거 이해되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우리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 왜 이렇게 우습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중요한 건 뭐냐면 남북한이 아까 공포의 균형을 갖고 불편하게 이렇게 150을 만들어도 못 따라가는데 못 따라가고 150 만들어 해도 주변은 더 깔보는 겁니다. 분단돼 있고 더 불안하니까. 그런데 둘이가 진짜 평화롭게 됐어요. 근데 100이 50이 되고 이게 20으로 깎여서 70밖에 안 되는 군사력이 됐고 설령 그게 통일이 안 하는 거예요.
예, 물리적으로 통일된 국가가 아니고 통일되지 않는 국가로서 50대 20인데 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젊은 애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젊은 애들이 생각하는 진짜 물리적 통일이 아니라 진짜 예, 그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서 있는 그런 통일이 된 거예요. 평화롭고. 근데 군사력은 더 줄었어요. 자, 그 상황에서 우리 70이라는 군사력은 70일까요? 아니라고 봐요. 아까 150에 불편한 관계와 평화롭지 못한 관계에서 150은요. 정말 15도 못하는 군사력이라고 본다면 평화로운 남북 간에 합쳐진 70은요. 700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상적일지 모르겠지만 평화로운 한반도의 남북한이 하나가 된다면 그 물리적 군사력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 평화가 가장 강력한 힘이다. 남북한의 평화로움이 주변 국가를 우리를 넘볼 수 없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